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가 벌써 됐습니다. 네. 힘드시죠? 후반으로 갈수록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 1분만 들을까요? 오늘 나온 노래는 좀 시끄럽죠? 리믹 버전인데요. Killing Me Myself with His Song이라고 해서 너의 노래로 나를 부드럽게 해줘.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 움직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토요일날 오전이고요. 여러분들은 화요일날 보이지만 햇볕이 장난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 네. 댓글을 가끔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어떻다 저떻다 해서 잘 듣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댓글을 한 번도 안 주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댓글을 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강의를 듣고 자기만의 생각을 막 적으셔서 이렇게 그랬었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조금 뭐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꾸 발전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9강입니다. 왜 8강은 없나요? 시험이라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뒤로 밀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9강 강남부자야만 알아야 하나 상속증여세라는 제목으로 우습게 적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국한되어 있잖아요. 과밀 지역이라도 좀 묶여도 있고 3사가 강남에 3사 묶여져 있듯이 3구가 묶여져 있듯이 그래서 꼭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이걸 알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어떤 재산이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5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례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사례 중심으로 이렇더라 라고 제가 한 장 또 넘겨보고 PPT를 제가 안 보고 막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PPT를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제 상속세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문구를 막 읽어보면 뭐 머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집, 돈, 보험료, 보험금, 또 뭐가 있을까요? 차? 그쵸.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자산을 적극적인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뭐 실용시간권, 특허권 뭐 이런 것들도 다 넘어가죠.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하나 샀는데 대출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럼 빚도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걸 이제 상법에서는 소극적인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법률 용어 자체가 사실 이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실 생각이시면 이쪽 용어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들으시는 거니까 이게 뭔 말이여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니까 저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어떻게 해요? 나도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와이프는 조금 더 받습니다. 옛날에는 장자가 조금 더 받은 날이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똑같이 딸도 아들도 똑같이 나눠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유언 상속, 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죠. 텔레비만 나오면 그러잖아요. 유언장 고쳤어? 아버님 거 유언장 고쳤어? 뭐 내가 몰래 고쳤어. 뭐 드라마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드라마 보면 다 회장님이 누워가지고 나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노라 뭐 이렇게 그러면 변호사가 또 막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길 때는. 그런데 세 번째 줄처럼 요식행위가 뭐냐면 멋지게 어떻게 학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잠잤던 거 침 닦고 아우 간지러워 이렇게 긁고 막 이러고 오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예쁘게 하고 또 학우가 볼지 모르고 교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막 이러잖아요. 서류상 그런 게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끄적끄적끄적해서 싹 쓰는 게 아니라 규칙에 맞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를 왜 어떻게 줄 거다. 누구는 누구냐, 집 주소,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식행위 갖춰져 있는 그런 세팅되어 있는 우리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지켜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이제 다 진도가 안 나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아들하고 딸을 낳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딸은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딸이 별 형편이 좋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많이 만나러 오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럭저럭 어머니가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아들 내외도 착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계속 모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꼭 며느리라고 얘기하는지 그렇지만 아들 부부가 어머니한테 나 엄마 재산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써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결혼하서부터 엄마를 모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또 써줬어요. 근데 어머님이 현명하셨어요. 왜냐면 아들도 품 안에 자식일 때는 아들도 소중하고 딸도 소중해. 근데 지금은 결혼을 시키고 나 보니까 지금은 딸이 조금 더 어려워. 근데 아니야. 여기서 딸도 조금 줘야지. 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왜? 그 아들 부부의 그 착한 마음씨, 또 나를 이렇게 돌봐준 마음씨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행위를 틀리게 일부러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뭐 사인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틀리게 적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모르는 아들이 갖고 있다가 어머니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 어머니 재산, 어머니 보험료 이건 다 제 겁니다. 제 동생하고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넣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볼 때 요식행위가 많이 틀렸거든요. 그럼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똑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법적 비율로.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엄마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서 없을 때 법원에서 너를 부르거든. 너는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거기서 행하는 대로 해라. 약간 성경 말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딸이 많이 울었습니다. 왜 면목이 없었거든요. 오빠 내외가 엄마를 평생 모신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가 딸로서 부모님한테 친정부모님한테 못했던 그런 미안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오빠네 집에 갈 때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오셨어요 막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나중에 이런 걸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 다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유산세 방식으로 취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서 먼저 세금을 계산해서 띄고 나머지 나눠 가져 이런 형식을 유산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하거나 그 증여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혹시 조카나 친구나 이런 세계 증여가 됐다 그러면 싹 다 끄집어서 다시 계산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상속도 마찬가지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지금 이거 너한테 먼저 증여할게 이러시는 분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측정이 그죠? 그래서 뭐 절세를 아끼려면 조금만 갖고 있는 거를 아들한테 벌써 이렇게 넘기는 게 저평가될 때 넘기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한 60이에요, 제가. 근데 70, 더 살겠지 뭐. 80까지는. 뭐 이래가지고 60대 때
갖고 있는 집 홀라당 팔아가지고 아들 전해주고 전세를 뚝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80 훨씬 넘게 85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저기가 없잖아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또 물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게 갖고 계신 물건 말고 많이 뭐 집이 한 세네 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한테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하고 내가 벌었던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방식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이런 것도 다 상속에 포함이 된다. 의제상속이라고 그러는데 의제라는 뜻 자체는 여기 테두리 경민대학교 테두리 안에 20대도 있지만 20대가 한 1200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 한 200에서 250명 정도는 이제 성인학습자거든요. 제가 구성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은 1200명이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1500명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왜요? 성인학습자도 어른이시지만 성인이시고 법적으로 약간 신체 건강한 어른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학생으로 보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나다니다가 학생 일로 와봐. 몇 살이야? 56살? 일로 와. 이거 쳐. 이런 일은 당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지만 모든 어떤 혜택, 뭐 도서실을 사용한다든지 어딜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빌린다든지 학식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똑같이 학생처럼 취급을 당하시잖아요. 당하다고 학생처럼 이렇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의제라는 뜻 자체는 상속에 들어오진 하겠지만 사망하는 자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세에 합쳐서 신고를 넣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추정상속, 추정이란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러면서 얼마 더더라 이렇게 추정하는 거잖아요. 같습니다. 상속 1년 전 처분한 2억 원 이상 또는 상속 전 2년 이상 2년 전에 5억 원 이상 어떤 걸 처분했어. 야 이거 상속세 많이 나온대 그냥 팔아버리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추정상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계산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상속 개시 전에 1년 이내에 좀 애매한 것들 아버지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썼다든가 뭐 이상한 것 있죠. 그리고 2년 이내에 뭐 이렇게 부담해야 될 빚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갚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러니까 국세 당국에서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언저리쯤이면 전후 5년, 1년, 3년, 길게는 10년까지 10년까지는 조금 오바긴 한데 뭐 이럴 때까지 남한테 오바해서 주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다시 체크업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상속세는 이제 갖고 계시는 분이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뭐 해요? 예쁘게 장세를 이제 치러야겠죠. 정말 돌아가셨는지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장사를 지르겠죠. 근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3일장으로 다 끝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가족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납골 땅을 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선산을 또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또 업적이 좀 많으신 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자식들이 비석 같은 것도 세워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떻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비 얼마 들었어? 1000만원? 1000만원 넘었어? 그렇지만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뭐 이런 거. 장례비 얼마 들었어? 500만원 들었어? 그러면 500만원까지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선산 있고 말이는데 되게 비싸게 했네. 원래는 뭐 비석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을 썼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모 회장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혹시 현미 씨 같은 분 이제 돌아가셨죠?
옆에 누가 있었으면 금방 또 살아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릎이 아파서 넘어져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우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심장이 멈춘 상태라 옆에 누가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면 좀 금방 또 살아나실 수 있는데 되게 건강하게 계셨다가 돌아가신 케이스잖아요. 그분들 자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외국에 있었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에서. 저도 현미랑은 안 친해서 몰라요. 인사도 안 해봐서. 그럼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기간을 좀 더 줘야죠. 정신이 없으니까. 비행기도 빨리 티켓팅도 안 될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돌거나 또 있다 하더라도 유럽 쪽에 있다. 그러면 최하 12시간은 걸리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시차도 안 맞고 오자마자 장사치는데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한 3개월? 그래서 외국에서 살 때는 9개월. 자녀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6개월 안에 정리 정돈 좀 해주세요. 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 기간이 만약에 넘어가요. 깜빡 잊어고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 물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속증여세도 신고납부제도입니다. 계산은 우리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서 저희 이런 상황인데 좀 조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다 공과금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공과금 당연히 공제해 주죠. 장례비 해줍니다. 5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 그 추가 비용을 더 들면요. 공제들 하진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녀 비용으로. 그리고 봉안시설, 자연장치, 뭐 기타 등등등, 뭐 누구는 수목 원에다가 뭐 1억짜리 이렇게 예쁜 나무 밑에다가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패를 하나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절이나 뭐 사찰 같은 데 가보면 뭐 가족묘로 이렇게 해서 다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채무 같은 것들은 당연히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어떻게 돼요? 빼줘야 당연히 빼줘야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3억이 빚이야. 그럼 3억 빼고 누가 갚을 건데 그래? 그럼 빼고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속세를 계산할 때 뭐뭐뭐는 빠진다라는 것들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과세 상속이라고 해서 전사자, 유교사변 때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실라나요? 내가 그때 전쟁을 했었어. 뭐 거의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군대를 유교사변 때 갔다 오신 분이라.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군인들은. 어디나 전쟁 나거나 막 이러면은 파견 같은 거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재산 상속.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사자들 전쟁에 나가서 어떤 거를 한 경우라면 거의 젊은 사람 아닐까요? 뭐 50대를 가서 이렇게 총살하고 내보낼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젊으신 분들 중심이어서 전사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받은 유산이 많다고 그러면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최대 2억 원까지 한도, 국가에서 유증한 재산, 뭐 이런 것들 뭐 받을 수 있죠. 공익에다 출연한 자산, 내 재산을 다 국가에다 헌납하고 갈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죠. 나이는 너희들 안 줘. 100% 나는 다 국가에다 헌납하고 갈 거야. 이런 거 나왔죠. 환원하고 할 거야. 뭐,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교회에다가 모든 거를 자녀들하고 합의하고 어느 정도 떼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다가 자기가 헌금하고 갈게. 그래가지고 30억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자, 생각이 저희랑 많이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커다란 뜻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첫 번째, 어떤 상속이든지 불특정 다수 인간에게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지금 그거 팔면 얼만데 지금 얼마 주고 살 건데 이렇게 시가로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공시지가랑 시가랑은 다릅니다. 용어 자체 시가 매매할 수 있는 거래
이거 얼마 주고 살 건데 얼마 주고 팔 수 있는데 좀 깎아봐. 깎아진 금액, 이게 시가라는 거죠. 깎아줄만 하니까 깎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이거는 평가 일을 해서 6개월 이내 인터넷에 뜹니다, 사실은. 근데 은행에다가 저 이거 대출 받으려는데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돼요? 시가가 어떻게 돼요? 뭐 평가 기준이 어떻게 해요? 뭐 거의 인터넷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낮거나 높거나, 왜냐면 대출과 연결된 거는 낮게 측정을 하죠. 왜? 적게 대출을 해주려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매매나 이런 게 감정이나 경매나 이런 게 안 이루어졌던 것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건데, 예를 들면 도곡동 아파트 주변 시세 이런 것들. 도곡동에는 지금 막 개발 되게 단지가 되어 있고, 도곡동도 약간 주변이 조금 이렇게 약간 부촌으로 형성화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사시면 이동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6개월 전후에 매매된 적이 한 번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를 딸에게 증여세를 내더라도 물려주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평가 기준을 찾으려니까 와우, 10년 한 5, 6년, 7, 8년 것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올 때 그 평가 기준 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모르니까 시가를 추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그냥 공인중개사랑 얘기해서 어림짐작으로 얼마다 이렇게 그냥 해갖고 와서 이제 세무당국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케이스를 제가 봤거든요. 자, 그게 없어요. 그럼 공시지가인데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얘는 얼마일 거야 라고 측정한 게 공시지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내거든요.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시가랑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음, 대충 퍼센트지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한 30% 차이가 날래나? 내다 파는 거는 한 1억인데 세금 매기는 거는 한 7천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많이 올려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올려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려서. 더워요. 머리 좀 묶고요. 그 외에 국세청에서 공시지가 아니면 기획부 장관에서 정한 율에 따라서 토지가액 거의 1, 2번에 다서 끝나고요. 3, 4번을 하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아, 작다 막 이러는데, 받는 사람 걷어들이는, 아, 이건 아닌데, 이거 더 나오는데, 이거 잘못 계산했는데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는 뭐 시가가 안 됐어, 평가 기준 그거 안 됐어, 공시지가 그거 안 됐어, 그럼 그의 방법. 3, 4번까지는 거의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땅들은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거지. 시가로 하기엔 좀 그렇고 평가 기준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에서 조금 더 업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도권, 경기권에서 사시는 어, 이런 분들은 그런 3, 4번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나요. 자, 밑에 세대 상속, 생략 상속 뭐 이런 경우, 상속인이 또는 수유자가 세대를 생략하고 직계 비속인 경우 그가 납부할 상속세의 30%를 할증한다. 그러나 대습 상속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우리 한글 읽었어요. 그죠? 한글을 읽었는데 쟤 무슨 말하고 있니?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이거 좀 자, 이제 얘기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인이 원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실제 레알이에요. 이거는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이제 돈을 이제 갖고 있어요. 줍니다. 아들 얼마, 딸 얼마. 옛날에는 아들은 뭐 1.5, 1 이랬는데 지금 그게 없고 1, 이렇게 준다는 거죠. 배우자 없다고 치고, 지금 정신없으니까 잠깐 없다고 치고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줘야 되겠죠. 근데 딸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고요. 아들도 결혼해서 또 딸을 낳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러면 저는 손자, 손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아들은 딸을 낳고, 딸은 아들을 낳고, 헷갈려.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결혼시켜 놓으니까 얘가 좀 이상해졌어. 근데 얘를 주면 분명히 돈을 주면 지가 다 까먹을 것 같아. 다 뭐 투자한다고 해가 다 까먹을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들의 자녀인 딸에게 제가 직접 줍니다. 돈을. 그런 경우에는 뭐래요? 30%더 받아나갈 수 있다. 왜? 제가 얘를 그렇게 됩니까? 제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돼요? 제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죽으면 되죠. 그런 케이스 있어요. 변호사한테 가서 아들한테 직접 안 가고 바로 손녀딸에게 나의 손녀딸에게 간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대습상속이 뭐냐면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번에는 근데 이제 아들이 요번에는 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요번에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 그러면 저한테는 자식이 딸 하나만 남아요. 딸의 아들, 그다음에 죽은 아들의 딸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들을 딸에게 주고 그 아들 딸들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게 맞는데 딸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죽었어. 그래서 아들의 딸한테만 먼저 줘야 돼. 그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세금이 더 붙지 않다는 거죠. 30% 할증을 내지 않고 그대로 기본세율만 내라.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지금 말로 하려니까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표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눈에 확 올 텐데 여기서 알아들으시는 분은 생명외과 선생님들 이 수업 듣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만 알아들으실 거라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 세대 생략 상속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들 딸한테 주고 내 자식한테 주고 걔네들이 지 자식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돈을 준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더 낸다. 그렇지만 내 자식이 하늘나라에 갔고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돌려서 동영상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사례 분석, 뭐, 예를 들면, 20억 정도 재산, 20억 정도 비슷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L씨가 있고요. P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P씨는 재산을 쭉 가지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한꺼번에 딱 하면서 L씨한테, 야, 우리 죽으면 똘똘한 우리 자식이 똘똘한 변호사 사서 알아서 가지고 갈 거야. 뭐 이렇게 힘들게 줄라 그래. 그러면 야,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어. 다 쓰고 이런 케이스고요. L은 아니야. 그래도 난 조금 좀 찝찝해. 뭐하러 애들한테 세금을 물게 해. 그리고 좀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니까 조금씩 세금을 이렇게 내더라도 이렇게 그때그때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대로 이렇게 주는 게 사전 증여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렇게 줄래. 그리고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 선생님들은 어디 케이스인가요? PC인가요? 야 쓰고 죽어. 먹고 죽으라고. 막 이런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뭐 이런 케이스인가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라고. 근데 전문가들은 사전증여를 더 세금만 생각하면 사전증여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LC 거를 더 추천을 하죠. 왜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낫다. 근데 모르잖아요. 애가 30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때 좀 얼마 주고 또 애가 40 되고 제가 60몇 살 됐어요. 또 주고 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늙으면 늙을수록 돈이 힘인데 자꾸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은 이거 봐라 엄마가 10년 단위로 뭘 주네 막 이러면서 또 기댈 수도 있고 가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좋냐 그러니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LC가 더 나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LC의 자식들은 혹시나 부모님이 뭘 주니까 나는 좀 받아 먹으면서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PC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네. 아이씨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 이씨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생활과 재테크라는 그 수업 안에 절세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있어서는 L씨 생각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증여세는 뭐냐? 증여는 상속은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너가 가져가라 뭐 이러는 거고,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말해 아들, 엄마가 너한테 얼마 주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뭐 있을 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을 수중은 과세 물건을 부과해서 국세, 상속세를 피하려는 그런 행위를 증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도 똑같이 상속법에서 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너 이거 가질래? 네,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 가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가지라고 그냥 줄 때 받아. 필요 없다고요. 말 들어.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받는다 그러는데 괜히 나한테 넘기고 난리야. 뭐 이러지 마요. 안 됩니다. 그 상대에서 어떻게 내 거를 받겠냐라고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어떻게 보면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를 가져요. 받는 사람이 내는 게 맞죠.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뭘 줄 때. 그런데 그 친구가 어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좀 그걸 납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주는 사람이 세금, 부모님이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엄마가 3억짜리 오피스텔 있었어. 증여세 얼마 낼 거야. 엄마가 내고 너한테 줄게. 뭐 이런 것도 니네 둘이 근데 거의 직계존속이 이렇게 주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을 너한테 줄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줘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식에게 준다면 너가 돈이 어딨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 한뭐 2억 정도 주는데 5천만 원은 비과세고 1억 5천에서 세금 때려서 뭐 20% 나와서 한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현금을 줬다. 그럼 낼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오피스텔이야. 2억짜리. 그럼 2천만 원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경우가 꽤 많죠. 자, 신탁 이익.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넣어놨을 때 이자를 많이 받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권리의 의제나 보험 같은 거. 내가 죽으면 나의 그런 보험료를 누구에게 뭐 이렇게 설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지만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보험금의 의제, 뭐 채무, 뭐 이런 것들 다 뭐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저가로 뭔가를 주고받거나 저가로 뭔가를 줄 경우에는 시가의 5%까지만 인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럼 뭡니까? 남에게 팔면 1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그대로 파는데 내 아들이나 딸한테 줄 때는 500만 원 빠지는 나머지 9,500만 원을 팔아도 이해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가 500만 원.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시가 5% 할래? 3억 할래? 선정? 작은 걸로 선정?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해봐가지고 그러네. 계산해보니까 이게 더 세금이 덜 나오네. 그럼 그걸로도 선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무상 사용 의제라든가 절이 대부에 따른 증여도 포함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들과 자식들 간의 그런 어떤 돈을 주고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걸 하다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조금 변경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양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계약서도 좀 빌려주는 자녀에게 뭔가를 빌렸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 근데 그것도 요식행위가 엄청나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처럼 차용증 이런 게 아니라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갑, 아버지, 뭐 딸, 이자 얼마, 원금 얼마, 뭐 어떻게, 시기 언제,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빌려야지만 나중에
근거를 제시할 때 저 이자도 꼬박꼬박 냈고요. 이건 증여도 아니고 아무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돈을 빌려서 제가 갚은 거예요.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인터넷 좀 잠깐 찾아봐요.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들 수는 없잖아요. 네, 머리에서 지진 납니다. 네, 알고는 있는 건데 새로운 용어들과 계속 생겨나면 추측시켰다가 또 뺐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렸지. 증여세 상속세는 이제 머릿속에 딱 넣고 왔는데 갑자기 또 약간 3000% 빠질라니까 빌려주는 거는 대상이 안 된다. 증여세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대신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그럼요. 이자를 꼭 주어야 됩니까? 웬만하면 그냥 주고받으세요. 다시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근거 자료가 남아야 일단 당신네들이 이걸 주고받았다고 자녀끼리 돈을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아니 저희 아버님은 철저하기 때문에 증여도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자는 얼마씩 이렇게 넣습니다. 이때는 어려워서 좀 못 넣었지만 이때 또 다시 넣습니다.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리 대출 너무 낮게 해도 조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5%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라든가 불분명한 재산, 취득 자금, 배우자끼리 주고받는 거는 한 5억에서 6억 사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돈 줄 거 있으면 다 줘라. 현찰. 현찰로 뭐 한 6억까지도 가능한다 하니 뭐 그렇게까지 힘들면 한 3, 4억이라도 내놔라. 안전빵으로 좀 갖고 있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부군이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심하구나 쟤 참 이상한 공부 해갖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적용하네 뭐 이렇게 저한테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뭡니까? 부부끼리 주고받는 돈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과세 증여 이건 아까랑 같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준 경우, 정당에다가 뭐 한 경우, 그다음에 정당금을 낸 경우, 아니면 뭐 사회복지에다 기금에다가 뭘 내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구호용품을 내는 경우, 이런 것들, 장애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 보험 수령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천만 원 이내 보험금. 그런데 이거는 어바웃으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캡이나 하나나 뭐 흥국이나 뭐 여러 가지 아니던데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상품마다 달라요. 상품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생각하고 있다가 대충 그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얼마 돼요? 네, 거기 기준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는 조금 더 주니까 이쪽으로 보험 드세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아까 상속은 며칠이었습니까? 며칠? 며칠? 몇 개월? 예. 외국에서 갔다 오면 어떻게 된대요? 몇 개월 더 준대요? 네. 합쳐서 어떻게 된대요? 예. 아유, 나 혼자 뭐 이렇게 하고 보이십니까? 네. 근데 증여는 이렇게 빨라? 살아있을 때 액션을 주고받은 거는 뭐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빨리 넣으라고 신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진 신고하면 그 세액에서 100분의 3% 금액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주고받으면 작게는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그 정도 빼주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담부 증여 무슨 뜻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 대출까지 같이 수중자에게 갚도록 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 이때 대출금은 세금에서 당연히 차감한다 그런 거죠. 그 선생들하고 만날 때 갭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전세 끼고 뭐를 사는 경우 증여할 때 대출 끼고 줘버리는 경우 엄마가 1억짜리 오피스텔 샀어. 근데 3천만 원은 대출이야. 네가 가져갈래? 뭐 이런 경우. 그러면 1억이니까 넘길 수 있는 아들이 30살이라고 하면 넘길 수 있는 금액 비과세가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그거 빼. 그러면 3천만 원 대출 받았어. 네가 갚아. 그거 빼. 제가 얼마 넘겨주는 거예요? 2천만 원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20% 때려봤자 몇만 원 안 되는, 몇만 원, 몇백만 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액공제하고 뭐 하고 그러면 세금이 적다. 근데 대부분의 그 상대가 백수야, 학생이야, 아무것도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요새 어린 친구들은 자금 출처에 대한 것들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받는 세대여서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님이 저희를 쓰는 세대였잖아요. 도와주는 세대.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날 좀 도와줘라 라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부모님이 그러고 보면 저희 세대가 이 지금 40대는 조금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70대 요 선에 계셨던 이런 분들이 5, 6, 70선 요 정도 되시는 분은 와우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잖아요. 대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년에 연말에 행복하게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그러니까 돈의 여유보다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를 사랑하려고 입어도 봤어, 발라도 봤어, 먹어도 봤어. 이제 나한테 넣어줘야 돼. 뭐 이런 거.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값진 지금 방법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버리고 또 다른 걸 공부하고자 다 제껴버리고 어디 대학원에 들어가서 뭔가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돈 내가면서 500만 원, 600만 원 내가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안 되고 일단은 뭐 등록금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거를 배워서 제가 뭔가를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취미가 안 돼요. 여기 학교에 막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취미 뭐 이런 게 좀 어렵긴 한데 성인업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그래도 마음의 여유. 뭐 옛날에 학위가 없어서 왔어요. 뭐 그거 지금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럼 있으면 뭐 결혼을 다시 해요. 남자분들은 와이프가 바뀌어요. 이제 여자분들은 남편이 바뀌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만족, 내가 해서 행복한 거, 새로운 지식을 또 알고 있어서 보는 눈, 의사결정하는 그런 판단력, 그 다음에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넓혀지는 거죠. 절대로 그 본성은 안 변해요. 아유 많이 배우고 그랬으니까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절대 안 숙여져요. 알면 더 목에 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때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해 그래서 막 금방 삿대질하지 않고 한 바퀴 누르고 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선생님 학자들 뵀을 때는 부러운 거라 야 저분은 그래도 뭐 아이 뭐 어려워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왔어요 뭐 이러신다 하더라도 진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유 그렇다라는 얘기죠. 진도를 안 빼고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적당한 평가 방법 찾기. 아까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거는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그렇게 가야 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시골 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지금 막 재테크에서 꼬마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서울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지방 이렇게 볼 이런 것들은 매매가나 감정가나 수용이나 경매, 공매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적당한 평가 방법을 조금 찾아서 진짜 내 이익에 맞는 건지 증여할 때 상속할 때 조금 더 낸 건 더 좀 다운시킬 건 없는지 찾는 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상속세를 대충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홈택스 들어가면 사실 떠요. 뭘 넘길 거냐 가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유 그냥 내가 아는 세무사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 뭐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잘 모르면 돈 주고 맡긴다. 근데 어느 정도 알고 대화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건 난 잘 모르니 네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내 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한다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습득하고자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 오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남편, 뭐 내가 공부했다고 애들이 바뀌거나 갑자기 딱 보고 뭐 엄마 공부하셨어요? 저도 해야죠. 뭐 이러지 않습니다.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냥 묵묵하게 바빠. 할머니 지금 뭐 공부하느라고 바빠. 엄마 공부하느라고 바빠. 뭐해? 뭐 보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상속 과세 표준을 계산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상속 대상 금액이 있어요. 빚, 특허권, 보험료, 퇴직금 뭐 다 된다며요. 싹 다 해서 혹시 빠지는 게 있나? 비과세가 있나? 아까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과금, 장례비 이게 기본이에요. 그다음 빚, 그 사람이 빚.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뭔가 또 혹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누구한테 증여한 건 없잖아 있나? 이거 합쳐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넣어보면 상속공제 금액 얼마, 감정수수료는 시가나 이런 걸 몰랐을 때 적당한 평가 방법을 몰랐을 때 평가사한테 가서 저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돈 있냐? 그거 빼주겠다 이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서울시에서 사시는 분, 경기권 인서울에 사시는 분은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그냥 내시면 되는 거죠. 얼마네요? 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할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이 정도 알고 가서 상담을 하시면 아유 그래도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 일단 상속증여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한테 넘긴다, 자식한테 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못 불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희 삼성에 있는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자녀들 뭐 이부진부터 이렇게 해서 이재령까지 넘어갈 때 얼마씩 낼 거냐 얼마씩 넘어갈 거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기자가 삼성의 이건희가 죽으면서 몇 % 가져갈 거는 중요하지 않고 세금 얼마 낼 거냐 유산세 방식 처음에 통틀어서 갖고 있으면 거기서 세금 딱 떼면 얼마 세금 낼 거다라는 게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눠 갖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다 조단위였는데 조단위 세금이 조단위 몇 조가 나왔어요. 몇 조가 그러니까 얼마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숫자는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생략할까요? 자, 증여 과세 표준 이제 증여 대상 금액을 혹시 과세가 불산입될 뺄 게 있는지 뭐 거의 다 채무겠죠. 뭐 아까 내가 1억짜리 오피스텔 아들 줄 테니까 비과세 5천만 원 빼고 채무 빼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지 이것도 상속세랑 같습니다. 세금이 조금 달라요. 증여와 상속세는 거의 현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 세금은 현금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떨거닥 받았어. 근데 현금을 내야 돼. 돈이 없어. 그러면은 건물로도 받겠다. 카드 가지고 뭐 수용이나 경매 하겠죠. 그거 갖고 이제 완전히 바꿔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많아. 그러면 똑같이 기준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이 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또 2천만 원이 초과하면 반반씩 이렇게 나눠내도 그 기간은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5천만 원 한꺼번에 빵 내려면 부담스러우니까 2천만 원 내고 뭐 20일이나 2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그 다음 또 내고 이러면은 조금 편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거 다 하루에 다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락 없이 하루에 다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에 비슷한 아파트가 더 싸게 거래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데요. 증여세 계산해서 끝났죠? 다시 이쪽에 다시 계산할게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끝날 건지. A씨가 자녀에게 20년 3월 10일 날 아파트를 증여해주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유사 매매 거래를 확인해 보니
그 차이가 5% 이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했대요. 그리고 신고도 15일 이내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싼 금액이 안 나가니까 더 내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매매를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나가니까. 그게 나왔다고 한다면 추가로 신고를 또 해야 되나요? 아우 찝찝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만 나오면요.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번 과세에 대해서 끝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딱 해서 과세에 대해서 얼마 내세요? 라고 딱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법이 바뀔 적마다 저번에 신고 내셨죠? 또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 신고 내셨죠? 또 바뀌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민이 일을 하겠냐고요. 저 같아도 안 해요. 열심히 어차피 돈 벌어봤자 쟤네들이 다 뭐 법만 바뀌면 또 가져가고 이럴 텐데 내가 열심히 뭐해? 내가 쓸 것만 하지.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내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증여하고 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고 납부를 하였다면 신고 이후에 혹시 매매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로 보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증여하는 것이 증여의 절세 방법이다. 높게 냈든 낮게 냈든 신경 쓰면 즉 추가 납부 같은 거는 없고 이후에 유사 매매 사례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말을 제가 안 해드리면 조세심사 단원단의 의견을 얘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어. 한 번 딱 끝낸 거는 그냥 말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법은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고 이런 거 바꿔야 된다고 이거 내려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고 이게 막 이제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해도 생각해 볼게 뭐 이러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다서 딱 끝난 거는 그냥 끝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중간에 끊으려니까 좀 애매합니다. 자, 이 파일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일을 먼저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인해보고 오시면 내가 읽었던 게 이거구나. 나 시간 없어요. 그러면 오세요 그냥. 그냥 오시고 상속증여세는 내가 진짜 알아야 돼. 이런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세요. 그런 분은 돈이 많으신 분이야. 저랑 친하게 지내야 돼. 자, 한 주 동안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